스미스 도덕론의 이러한 문제점은 인해를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로 방치하고 정의만을 의무로 보아 강제해야 할 덕목으로 여기는 근본적 관점에 기인한다. 그는 말한다. 적절한 동기들로부터 생기는 인해로운 성향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들만이 가하다고 그 자체로서 보상이 있다는 말은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 자체로서 자기가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상을 더 필요로 하지 않아.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보상인 거야.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라고. 자. 이러한 행위들만이 가하다고 느껴지는 감사 대상이거나 관찰자의 공감적 감사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동기에서 생겨나는 해치는 성향의 행동들은 그 자체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만이 가하다고 느껴지는 분개 대상이거나 관찰자의 공감적 분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인해는 언제나 자유롭고 강제력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인해의 단순한 결여가 인간을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해의 단순한 결여는 어떤 실제적인 적극적 악도 저지르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선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것은 정당하게 혐오와 불가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가 공유하는 분개를 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은의 결여는 처벌될 수 없다. 그러나 인해의 의무들 중에서 보은이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의무들이 우리가 완전한 책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 우정, 후함, 자선이 보편적으로 가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갖고 행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은 훨씬 더 자유롭고 보은의 의무보다 강제력에 의해 훨씬 덜 강요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의무적인 최소한의 근본적 인해와 최대한의 인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 그의 이 도덕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의 존립과 존립 목적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자살 방조죄 처벌, 가족적 부양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처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 옆에서 자살하는데 그걸 막지를 않고 보고 있어. 처벌하지 지금 전부 다. 사회는 스미스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개인들에게.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법적인 의무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읽어봐. 사회 부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이런 주장과 모순되게 가령 빈부격차를 고려한 누진세제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인해와 반대로 정의는 그 준수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방치되지 않고 강제력에 의해 강요되고 위반은 분노에 따라서 처벌에 처해지는 덕목이다. 정의의 침범은 가해 행위다. 그것은 본성적으로 반감을 받는 동기로부터 어떤 특정인들에게 실제의 적극적 피해를 가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확한 분노 대상과 분노의 자연적 귀결인 처벌의 정확한 대상이다. 따라서 늘 우리는 단지 비난받아야 할 것 또는 불가 감정의 적절한 대상을 처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과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의심할 바 없이 정의의 실천에는 바름이 있고 그것은 이런 까닭에 바름에 기인한 온갖 가함의 느낌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의가 전혀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는 만큼 그것은 보은을 받을 권리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한 정의는 소극적 덕목에 불과하고 다만 우리를 우리의 이웃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방지해줄 뿐이다. 이웃들의 인신이나 재산,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단지 삼가는 사람은 분명 거의 적극적으로 잘한 것이 없다. 이 정의와 관련된 스미스의 논변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공자의 인 또는 흉의 포괄적 인의 개념과 상통하는 물질적 인애와 인간애에 대한 스미스의 논변에 관한 한 그것은 심각한 일탈을 뜻하는 것이다. 자기 논지로부터 일탈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주장하는 정의 제일주로부터. 스미스는 중국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논한다. 중국이라는 대제국이 그 무수한 주민들과 함께 갑자기 지진에 의해 함몰되어 버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세계의 저 부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럽의 어느 인간에 있는 사람이 이 끔찍한 재앙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고찰해보자. 나는 그가 무엇보다도 그 불행한 국민의 불운에 대해 슬픔을 강하게 표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인간적 삶의 위태로움과 일순간에 섬멸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노고의 허망함에 대한 우울한 성찰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훌륭한 철학이 끝났을 때,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 충분히 표명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안이하고 평온한 심정으로 그의 일이나 유흥을 추구하고 휴식이나 기분 전환을 취할 것이다. 그 자신을 덮칠 수 있는 매우 사소한 재앙이 더 실질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그가 내일 자기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면 그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없어져 버렸어도 자기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내는 것을 더 걱정할 것이다 이 말이야. 어? 자. 그러나 1억의 동포들을 결코 보지 못했다면 이 형제들의 파멸에도 가장 깊은 안심 속에서 코를 골 것이다. 그에게 이 거대한 대중의 불행은 분명 그 자신의 하찮은 불운보다 덜 관심을 끄는 대상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 자신에게 닥친 이 하찮은 비운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애를 가진 사람이 1억의 형제들의 생명을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희생시킬 용의가 있는가? 인간 본성은 이 생각에 전율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도 이런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악한을 산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차이가 왜 생겨나는가? 우리의 피동적 감정들이 거의 항상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이기적일 때 우리의 능동적인 원리는 어떻게 종종 그토록 후하고 그토록 고귀한가? 여기까지 그의 논변은 제대로 되었고 질문도 정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참으로 엉뚱하다. 우리가 늘 남과 관계된 일에 의해서보다 우리 자신과 관계된 일에 의해서 훨씬 더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더 큰 타인의 이익에 희생시키도록 후한 사람들을 모든 경우에, 평범한 사람들을 많은 경우에 촉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애의 가장 강한 충동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인간애의 부드러운 힘도 아니고 자연히 인간의 가슴에 밝혀놓은 인애의 연약한 섬광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휘되는 것은 더 강한 힘, 더 강렬한 동기이다. 그것은 이성, 원리, 양심, 가슴의 거주자, 내부의 인간, 우리의 행위의 위대한 판관이자 중재자다. 많은 경우 저 신적 덕목들의 실천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인류의 사랑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더 강한 사랑, 더 강력한 애착이다. 그것은 영예롭고 고귀한 것, 우리 자신의 성품의 위대함, 존엄성, 우월성에 대한 사랑이다. 아담 스미스는 강한 자기애에 맞서는 신적 덕목의 강력한 실천적 대항 동력이 자애나 인간애, 인애 혹은 또 흉이 말하는 다른 방향의 자기애가 아니라 이성, 양심 또는 자기 성품의 존엄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인애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지극히 오락가락하는 말이다. 이게 명예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뭐 사람들이 명예심에 의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움직이나 그러지 않죠. 자. 대항 동력이 이성이라면 이것은 그의 도덕론의 기초인 감정과 공감으로부터 이탈해 합리주의적 도덕론으로 퇴락하는 것을 뜻한다. 자기 성품의 존엄성과 명예에 대한 사랑이라면 이것은 감정의 범위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런 사랑은 이기적 명예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물적 자기애를 명예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맨드빌의 주장과 같은 말이 되고 만다. 휴문 한 인간의 이타적 인간애의 총화는 그의 이기적 자기애보다 더 크고 가족, 친구를 거쳐 낯선 인간들에게까지 이르는 각종 타인들에 대한 배려의 총화는 자기에 대한 배려의 총화보다 더 크고 강렬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타적 인간애의 총화는 이기적 자기애를 이긴다. 또한 휴문 인간의 더 강한 이기심 또는 다른 종류의 이기심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이기심을 이기거나 이것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나만 이익이 되는 것에서 너고 내가 둘 다 이익이 되는 상호주의. 상호주의는 그 나만 이익이 되는 그 이기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상호주의적인 그 이기심은 인라이튼드 개명된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상호주의를 이기심인데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거. 그것은 나 하나만의 이기심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하죠. 자. 따라서 물질적 이기심, 무력은 정신적 명예욕을 이기고 미래의 보다 큰 이익에 대한 이기적 기대 욕구는 현재의 보다 적은 이익에 대한 이기적 욕구를 이긴다. 그러나 스미스는 반대로 명예욕이 물욕과 권력욕보다 더 강하고 또 이 명예욕이 육적, 심적 사랑, 각종 우정, 집단적 동질감과 연대감, 애국심, 인류애 등 인간애의 총화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논변은 이쯤에서 모든 설득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논변의 출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의 말대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 1억의 생명을 희생시킬 용의가 있다는 생각에 전율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측은지심의 공감적 성정이다. 놀람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감정이지 이성일 수 없고 남의 불행에 놀라는 것은 공감 감정으로서의 동정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말한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어떻게 이성이야? 동정심이지. 그럼 동정심은 감정 아니야? 감정은 이성이 아니라고 감성이지. 자. 이 동정적 성정이 그가 연약한 것으로 취급하는 바로 이타적 인간애인 것이다. 내가 지금 부당한 논변을 막 어거지로 전개하고 있나? 아니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인간 아니면 이해 못해. 이 스미스는 이해 못했으니까 인간이 아니겠지. 자. 공자의 인, 흉의 인애, 그리고 더 큰 또는 방향이 다른 자기애는 유일하게 인간의 특정한 자기애, 이기심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감정들이다. 물론 인 또는 인애의 인간애는 친소의 거리에 비례해 약화되지만 생면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약하게나마 발휘되는 것이고 크고 작은 국가 사회와 인류 사회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공자는 인의 실천을 위해 예법의 도움을 받아 인간애를 보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입법한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오는 것이 인의 실천이다.
여기서 자기서 이겨는 이긴다는 말은 이 극복의 극자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싸워서 이긴다는 뜻도 있고 다른 거 하나는 사귄다. 어떤 분노 같은 걸 이긴다는 때 사귄다는 뜻이죠. 분노를 사귄다. 또는 잘 조절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여기서는 이 이긴다는 잘 조절한다는 뜻이야. 자. 치자가 하루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흉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보편적 인혜와 인애를 베풀도록 하여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하는 법적 강제의 조세 정책을 주장했다. 시민들 간의 너무 큰 불균등은 어떤 국가든 약화시킨다. 만인은 가급적 모든 생필품과 많은 생활상의 이기를 완전히 다 갖추고 이 이기는 이기심을 때 이기가 아니라 이로운 기구 문명의 이기할 때 이기야. 자기 노동의 과실을 향유해야 한다. 평등이 인간 본성에 가장 적합하고 또 평등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에 보태주는 것보다 부자들의 행복으로부터 훨씬 더 적은 것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등은 국가의 권력을 증대시키고 특별세나 과세를 보다 즐겁게 지불하도록 만든다. 국가가 강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을 때 가장 파워풀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10,000명의 국가가 100명으로 부가 집중되게 되면 그 100명들은 재벌일 텐데 재벌들이 그 대통령 말을 잘 듣나? 무슨 특혜나 얻으려고 자꾸 뽀짝대지. 그러다가 감옥이나 가겠지 뭐. 응? 자. 이처럼 인애로부터 적극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의 소극적 덕목에 앞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하면 공자는 의보다 인을, 스미스식으로 표현하면 정의보다 자애, 인혜를 우선적 덕목으로 보고 동시에 인을 일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아닌 아까 지인이라고 한 거 잘못 말했어. 이인이라고 아까 고쳐요. 아닌 이인 강인으로 구분했다. 안인은 천성의 편안에서 인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이인은 이익에 의해 인의 실천으로 유도되는 것이고 강인은 이게 지자는 이인을 한다 그랬어요. 인자는 안인을 하고 지자는 그때 지인이라고 잘못 말했잖아요. 자, 외제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강인을 한다. 근데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놈들은 추적해서 뺏어야 되겠죠. 세금 안 내는 자들 있잖아. 자. 강인은 사회 존속에 필수적인 기본적 인의 사항들을 골라 법으로 그 실천을 강제하는 것이다. 얘기에서 공자는 말한다. 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효과는 인과 같지만 마음은 다르다. 자, 강제로 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거나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익이 있으니까 돈을 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거나 위하는 효과는 똑같은 거야. 근데 또 이익이 없어도 스스로 동정심이 많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그러는 사람 그 돈으로 베푸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 근데 마음은 달라. 하나는 대단히 인자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이 있으니까 상호주의에서 베푸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처벌할까 봐 무서워서 되는 거고. 자. 효과가 인과 같으므로 그 인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인과 같이 인을 행하지 못하는 과오가 생긴 연후에는 그 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인자는 안인하고 지자는 이인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자는 외제자, 처벌을 두려워하는 자, 외제자는 강인한다. 처벌을 두려워하는 자는 강인한다. 이는 오른쪽이고 도는 왼쪽이다. 이는 바로 인간적인 것이고 도는 의로운 것이다. 인의 후원자는 의에 박하여 친하나 존엄하지 않고
의에 후한 자는 인에 박하여 존엄하나 친하지 않다. 도에는 지도가 있고 의도가 있고 고도가 있다. 여기서 지금 의에 박하다. 인에 후한 자는 의에 박하여 친하나 존엄하지 않다. 손자 사랑하다가 수염 잡히는 경우 생기죠. 전혀 존엄하지 않아가지고. 자. 지도로는 왕도를 행할 수 있고 의도로는 패도를 행할 수 있고 고도로는 실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상론의 뜻이 지도는 인과 의를 겸행해 지극에 달한 도이고 의도는 인 없이 을만을 갖춘 도이고 고도는 본성은 아니지만 때로 인의 일을 때로 의의 일을 취해 이 일을 힘써 이룬 도를 말한다. 임기응변적인 거야 이 고도는. 자. 한편 인과 의, 인해와 정의는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서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되 이는 사람이 오른손을 쓰는 것이 빠른 것처럼 그 행함이 급한 반면 의란 도가 밟고 따라가서 행하는 것을 뜻하므로 인에 비하면 소극적이고 열등한 덕목이다. 이는 공자 윤리학과 가치론의 최고 덕목이다. 지도에 달한 안위는 왕의 덕이고 의도를 이룬 지의 이의는 패자의 덕이고 고도의 강의는 외제자 일반 대중의 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인자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자꾸 강조하고 정의만을 따지는 자를 뽑으면 안 된다고. 대단히 그 사람들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엄청나게 폭력적이죠. 자. 따라서 공자는 가정, 국가, 천하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근본적 인을 법으로 강제하여 일반 대중도 인을 행하게 하는 강인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 강제로 공자의 국가는 토지와 소득을 균제하고 천재, 인재 시에 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가난을 구휼한다. 공자의 국가는 정의만을 법으로 강제하는 아담 스미스의 야경 국가가 아닌 것이다. 사랑도 법으로 강제한다. 더불어 나누어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법으로 강제해서 세금으로 그들을 구휼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담 스미스도 야경 국가의 덕목만으로는 가정과 국가의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나름대로 감지하고 어쩔 수 없이 적절한 수준에서의 인해의 법적 강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앞에서는 인해는 강제할 수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읽어봐야 이 사람이 길게 글을 쓰다 보니까 지가 길을 잃어버리고 뒤에 가서는 앞에서 한 말 다 부정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주상은 진정으로 종종 보편적으로 가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기 관할의 사람들에게 이 점 더 많은 친절에서 일정한 정도로 서로에 대해 바르게 행동할 책무를 지을 수 있다. 모든 문명 국가의 법률들은 부모에게 자녀를,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책무를 지우고 인해의 다른 많은 의무들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인해의 많은 의무를 사람들에게 부과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법으로 강조할 수 없다고 해놓고는. 자. 공적 치자는 불의를 억제함으로써 공공평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확립하고 모든 종류의 악덕과 바르지 않은 행동을 진압함으로써 나라의 번영을 촉진시킬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므로 치자는 동료 시민들 간의 상호적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도까지 상호적 선행을 명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같은 책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쓰다가 돌아버렸는지 하여간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자. 하지만 입법자의 모든 의무들 가운데 이 의무는 아마 발음과 판단력을 갖고 집행할 최대의 치밀함과 신중을 요구하는 의무일 것이다. 이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면 나라는 극심한 무질서와 경악스런 범죄에 처하게 되고 반대로 이것을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모든 자유, 안전, 정의가 파괴될 것이다. 너무 사랑을 강요하다 보면은 이제 공산당 같이 된다 이런 걸 염려하는 거죠. 자. 스미스는 여기서 이 인해의 강제를 너무 멀리 밀어붙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지라도 이 강제를 완전히 방기한 불인한 나라는 극심한 무질서와 경악스런 범죄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은 필수적 수준에서 인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동료 시민들 간의 상호적 침해를 금지할 뿐인 정의의 사법만으로는 극심한 무질서와 경악스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공자와 맹자는 불인한 치자들에게 극심한 무질서와 경악스런 범죄만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혁명으로 봉기해 민심을 잃은 치자가 나라와 생명도 함께 잃을 것임을 경고했다. 아무튼 스미스는 위 글에서 부지불식간에 인덕의 보이는 손의 근본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지론을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공맹의 도덕 철학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자멸적 정의 제일 자멸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논변이 자멸. 그래서 자멸적이란 말을 붙인 거야. 이 자멸적 정의제일주의를 제외하면 스미스는 도덕론에서 대체로 공맹을 따르고 있다. 우선 공맹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와 사랑의 문제가 우선순위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상당히 길게 논의를 내가 확장을 했어요. 좀 지루했겠지만 아마 명쾌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이거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지? 자꾸 궁금해지는데 다 여기다가 총괄해 놓은 거죠. 우선 공맹이 삼덕의 단초를 삼단지심의 공감적 성정으로 보듯이 스미스는 흉처럼 도덕의 단초를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공감 능력과 공감 감정으로서의 도덕 감정으로 본다. 앞서 시사했듯이 매버릭은 정의는 보편적 사랑에서 나온다는 실루에트의 인간의 논의를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스미스의 윤리학을 연구하는 학도가 실루에트의 인간의 논의를 다 읽는다면 후하게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 보편적 사랑으로부터 정의가 생겨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 보편적 사랑에 앞세운 점에서 실루에트의 정확한 공맹 해석을 안타깝게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다. 이 점에서 보편적 인해를 정의에 앞세우는 흉의 도덕론과 달리 스미스의 도덕론은 매버릭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정의와 불의 문제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문제 삼는 공동체가 이 정의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고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공감 능력에 기초한 사람들 간의 신뢰, 사랑, 동질감, 공감대, 상호적 공조 또는 동조의 감정, 즉 동심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인간적 인내심, 인간애가 있어야 한다. 이 인내심 또는 사회적 동심이 바로 을덕, 예덕 등의 덕성과 도리가 중시될 수 있는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본적 힘이다. 인내적 동심이 강할수록 공동체는 강력하다. 공동체가 강력할수록 개인들의 사회적 정의감과 정의 집행 능력도 강력할 수 있다. 공자는 두 사람이 동심이면 그 예리함이 쇠를 끊고 동심의 말은 그 향내가 난과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동심이 이럴진된 5천만의 백성이 동심이라면 이들이 얼마나 강하고 5천만의 동심지어는 또 얼마나 훈훈하겠는가. 우리나라는 뒤지게 싼말해. 어? 너무 싸워.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자, 근데 미국보다는 안 싸워요. 미국 놈들은 총 들고 콩그레스를 쳐들어가 버릴 정도니까 선거에 졌다고. 자. 인애의 덕은 정의의 덕에 우선하는 것이다. 또한 스미스는 국가 차원의 정의 우선론과 모순되게 인애를 덕성의 근거로 거론하고 인애 감정의 가치론적 선차성을 주장하는 자가당착을 노정하기도 한다.
덕성이 인애에 근거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 속의 많은 현상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개념이다. 적절한 인애는 모든 감정들 중 가장 우회적이고 가장 기분 좋은 감정이라는 것. 이 인애는 이중적 공감에 의해 우리의 사랑을 산다는 것. 인애의 기여 경향이 반드시 인애적인 만큼 인애는 감사와 포상의 적절한 대상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우에 인애는 우리의 본성적 감정들에 대해 어떤 다른 감정들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또한 모든 다른 감정의 약점이 언제나 극단적으로 역겨운 것인 반면 인애의 약점조차도 우리에게 아주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말했다. 누가 지나친 악의, 지나친 이기심, 지나친 분개를 혐오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나 심지어 편애적 우정의 가장 지나친 관대함도 그토록 불쾌하지 않다. 아, 두 놈이 둘만 맨날 붙어 다녀. 그러면 다른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저 자식들은 둘만 붙어 다닌다고 또 셋이 붙어 다니면 저놈들은 삼총사야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몰라도 그들 모독에 막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또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나친 편애인데 자기 한 반이 30명인데 30명 중에 28명, 27명 따돌리고 두세 놈만 붙어 다니니까 그래도 그렇게까지 지나친 악이만큼 기분 나쁘지 않다. 자. 인의 감정만이 적절성에 대한 고려나 유의 없이 발휘되지만 매력적인 어떤 것을 자기 주위에 보유할 수 있다. 호의적 행위를 이 행위에 의해 그것이 가부감정의 적절한 대상이 될지 말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는 본능적 선의 속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 여기서 스미스는 인애를 우리의 본성적 감정들에 대해 어떤 다른 감정들보다 따라서 복수심 등의 정의 감정보다도 우월한 가치를 가진 감정이라고 제대로 말하고 있다. 이것도 스미스 자신의 정의-제일주의 주장을 파괴하는 자멸적 논변이다. 자, 이 다음에 스미스의 직접적 공자 표절인데 공자란 말만 하지 않고 공자의 도덕론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자기 도덕감정론의 뒷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자 읽어봐도 쉬워요. 그러니까 각자 읽어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너뛰겠어요. 어디까지? 1148페이지까지 그래서 맺은 말에 읽겠습니다. 맺은 말은 이제 이 17, 18세기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랄리스트들을 전체를 종결하는 말이야. 자. 맺은 말. 지금까지 16, 18세기의 영국의 신우 아즈리와 영국 계몽 철학자들이 유교적 계몽주의와 도덕 철학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답하했다. 영국 계몽주의 사조에 대한 이 답하 과정은 계몽주의의 전사에 해당하는 조지 뷰캐넌, 프랜시스 베이컨, 로버트 버튼, 존 밀턴 등의 바로크 사조를 발판으로 삼아 존 웹, 윌리엄 템플, 아이작 보시어스로부터 나다나엘 빈센트, 존 로크, 셰프츠베리, 존 트랭커드와 토마스 고든, 매슈 틴들, 프란시스 허치슨, 데이비드 흉, 아담 스미스에까지 이르는 기나긴 사상사적 궤적을 그렸다. 영국의 이 계몽주의 사조 안에서 공자 철학의 공공연한 수용 측면에서는 웹, 템플, 빈센트 등이 부각되고 공맹 철학의 접붙이기, 짜깁기, 패치워크식 리메이크 면에서는 뷰캐넌, 밀턴, 베이컨, 로크, 셰프츠베리, 흉, 스미스가 돋보인다. 뷰캐넌과 밀턴은 패치워크 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이었으나 공맹 철학을 성서 구절들과 이음새 없이 짜깁기하고 접붙이는데 실패함으로써 정치적 곤혹을 치렀다. 그러나 무슨 뜻이냐면은 공맹 철학을 받아들여서 너무 열렬히 받아들였는데 그걸 성경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로 정당화 하려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식이 돼서 그 인용해 갖고 정당화하는 걸 보면 그 인용어는 책 찾아보면 딴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공맹은 인간을 평등하게 누구나 다 같다고 성상근이라고 그랬죠. 본성은 서로 가깝다고 그랬는데 노예는 타고날 때부터 노예라고, 노예는 본성이 노예다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공자는 결코 양립할 수 없죠. 그런 걸 인용해 갖고 어떻게 정당화해요. 성경책을 인용해도 공자와 정반대인데. 자. 그러나 뷰캐넌의 사상은 암암리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배경 이념으로 기여했고, 밀턴은 서양 정치 사상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한 것 외에도 기독교를 교묘하게 중국화, 유교화한 신라권과 복락원의 시문으로 불후의 필명을 날렸다. 베이컨, 로크, 셰프츠베리는 공맹 철학을 철저히 리메이크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재창조했으나 유교적 영향과 표절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뚜렷하게 노정하고 있다. 휴은 그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에 베이컨을 매개로 공맹의 경험주의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도덕철학과 정치경제론 그리고 종교론에는 공맹 경전으로부터 직접 또는 컴벌랜드, 셰프츠베리, 멜롱 등의 저작에 녹아있는 공맹의 도덕철학과 경제론을 굴절없이 가장 온전한 형태로 수용했다. 반면 스미스는 공자 철학을 거의 그대로 표절해서 자신의 이론체계를 독창적으로 비치게 꾸미는 한편, 어느 측면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공맹 철학을 굴절시키고 뒤틀므로써 자신의 이론체계를 불구화시켰다. 우리가 금방 살펴봤죠. 그가 어떻게 스스로 불구화되고 자멸하는지. 스미스가 특히 공맹의 인, 의, 예의 순위를 의, 예, 인의 순위로 바꾸다가 거듭거듭 자가당착에 빠져 경제학과 국가기능에서 복지를 배제하기에 이르는 대목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동양에서 순자도 예를 인보다 앞세움으로써 공맹 철학을 굴절시키고 삭감해 자신의 이론을 스스로 약화시켜 정통 유교로부터 내쳐졌었다. 케네가 공맹과 사마천의 농상 양본주의를 농본주의로 단순화해 상본주의를 삭제하고 상공업을 차별하는 중농주의를 수립함으로써 스미스의 비판을 초래했다면, 스미스는 경제 이론에서 케네의 중농주의와 중국의 농본주의를 암암리에 모방해 농업을 특화하고 중국 제국의 복지, 교육 기능을 삭제하고 도덕 철학에서 인애를 정의보다 뒤로 돌림으로써 야경 국가론의 창시자로 비판받게 된다. 그냥 공맹이 하라는 대로 하면 비판을 안 받았을 텐데 그걸 공자를 뒤틀고 삭감하고 그러다가 깨진 거예요. 19세기에 뒤지게 깨져요. 아담 스미스가. 칼막스로부터 엄청 깨지기 시작하면서 나살레에 이르기까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렸지 그냥. 자. 케네와 스미스의 이런 삭제와 굴절이 바로 휴의 공자 수용과 다른 점이다. 영국 계몽 철학자들이 공맹 철학을 삭감 없이 완전하게 수용했더라면 그들의 이론은 더 완전했을 것이고 그 이론들의 생명력은 더 강했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야경 국가적 자유시장론은 상술된 약점으로 인해 영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기까지 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또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런 까닭에 공맹, 사마천과 중국의 상본주의적 화식론에 더 충실했던 스위스가 영국을 앞질러 농, 상, 양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하고 유럽 제국을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벌써 1750년대부터 스위스가 유럽에서 가장 잘 살게 돼요. 그때부터 잘 살고 지금까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죠. 비교가 안 되는 게 어느 나라하고도. 자.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에서 상론하듯이 1830년대 초 스위스의 발전에 놀란 리처드 콥덴이 앞장서 1846년에 겨우 곡물금수법을 폐기하고 1860년
프랑스와 통상 조약 체결을 밀어붙였을 때에야 아담 스미스의 경제 철학이 비로소 영국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1791년에 정조가 자유상공업을 인정하는 칙령을, 아니, 포고령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한 80년 앞선 거야. 조선이 영국보다. 신해 통공이라고 불러요. 역사책에서는 신해년에 발표된 통공 정책이라. 통공은 공은 서로 통하게 만든다. 한 가지로. 자. 영국 정부가 이렇게 곡물금수법을 폐기하고 자유교육 정책을 채택한 것은 국부론 출간 무려 70년 만의 일이었고 정조의 신해통공 조치보다 55년이나 뒤진 일이었다. 이 책은 공자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만 다룬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공자 철학과 중국 문화의 유입과 중국 열광 분위기에 저항하던 박스터, 워턴, 버클리, 디포 등 영국의 위정 척사파들도 상론했다. 이 영국의 위정 척사파들은 공자 철학과 중국의 문화에 대해 저항하는 거예요. 꼭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말의 그 위정 척사파가 사고와에 저항하듯이. 자. 특히 디포의 여러 소설과 에세이에 대해서는 집중 분석을 수행했다. 디포의 상세한 분석과 논파는 디포를 활용한 막스 베버의 근대 이론에 대한 비판에 아주 기묘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문화를 신봉하고 홍보한 영국 철학자들도 많이 논했다. 그들은 에디슨, 포프, 체인버스, 월폴, 버젤, 존슨, 골드스미스, 퍼시, 기타 익명의 저자 등도 상론했고 중국 정원론과 영국 정원론 및 영국 낭만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분석했다. 이걸 지금 2차 자료 남이 뭐 가령 포프에 대해서 쓴 글이나 그런 거나 읽고 내가 이걸 논한 게 아니라 포프의 그 옛날 글을 찾아서 다 읽고 에디슨의 글도 체인버스 글도 그 책을 다 읽고 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서 논한 것도 내가 인용하긴 했지만은 그런 것만 갖고 인용하고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려는 다른 거야. 원전을 보는 오리지널 책을 보는 건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리고 또 그만큼 빨리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영어 실력으로는 여기 지금 저 체인버스 같은 이 건축론 하나만 건축 정원론 읽으려고도 머리 하얘져 버릴 거야. 형태는. 자.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그리고 어떤 만남을 통해 영국 계몽주의가 더욱 급진전하게 되었는지가 해명되었다. 특정 계몽 철학자가 처한 정황과 그의 텍스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 계몽주의의 거장들인 로크와 셰프츠베리, 흉과 스미스의 텍스트들이 정밀하게 분석되고 그 사상적 근간이 공자 철학이나 중국의 정치 문화, 정치 제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연관과 맥락들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리스와 기독교로부터 유래한 서구 고유의 이념으로 잘못 알려진 로크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 개념, 흉과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론, 셰프츠베리와 흉, 스미스의 비종교적, 세속적 본성 도덕론, 흉의 근대 민주국가론 등이 모조리 극동산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 명약관화하게 해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영국 계몽 철학자들의 사상은 프랑스나 독일의 철학보다도 유럽적 근대를 창조하는데 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구 계몽 사상을 공자 철학적 영향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 철학에서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집중 분석한다. 여기서는 특히 피에르 벨, 볼테르, 케네, 루소, 다르장송, 르클레르, 실루에트, 멜롱, 디드로, 엘베시우스 등이 탐구된다. 그리고 위정 척사파로서는 페넬롱, 말브랑쉬, 몽테스키에가 집중 분석된다. 그리고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에서는 푸펜도르프,
라이프니츠, 크리스티안 볼프, 프리드리히 2세, 요한 유스티,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 스위스의 알브레이트 폰 할러 등이 집중 탐구된다. 자, 이걸로 이제 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그 독일과 프랑스로 가지 않고 미국의 공자와 미국의 건국을 다룬다고 그랬죠. 이 책이 이제 그 책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상권을 가지고 오세요.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책거리를 하러 나가겠습니다.